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이번 편은 1시간 몰아보기로 준비되었답니다.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라 불리는 청년 윤덕이가 살았습니다. 윤덕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말도 느리다 보니 바보 윤덕이라 불리며 항상 놀림을 당했답니다. 윤덕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글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이 집으로 윤덕이를 찾아왔습니다. 윤덕아, 산으로 꽁사냥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좋아. 그렇게 윤덕이는 친구들과 산으로 꿩 사냥을 떠났답니다. 야, 저기 꽁이다. 하면서 친구들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꿩이 날개를 맞았는지 푸드덕 날더니 이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윤덕이는 꿩을 쫓기 시작하였답니다. 꿩이 달아난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꿩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윤덕이는 뿔뿔이 흩어져서 꿩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꿩을 찾던 윤덕이에게 저 멀리서 꿩이 기어가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이는 꿩을 발견하고 빠르게 쫓아갔는데 꿩이 쏜살같이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꿩이 어찌나 빠른지 윤덕이 손에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덕이는 꿩을 쫓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자 결국 꿩을 잡을 수 없게 된 윤덕이는 꿩 잡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느 쪽이 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 방향을 알 수 없던 윤덕이는 춥고 배고프고 하다 보니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답니다. 꿩을 쫓느라 지친 윤덕이는 희미한 초승달 달빛 아래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작은 언덕에 기대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월식이 있는 밤이었는데 초승달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달빛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모두 사라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자 윤덕이가 누워있던 곳이 주인 없는 작은 무덤이었는데 무덤 속 죽은 귀신이 자고 있는 윤덕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 죽은 귀신은 본시 조선에서 제일가는 무사였는데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던 검계의 무덤이었죠. 검계는 혼인까지 약속한 무척이나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주군의 배신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검계는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월식이 있던 밤 자신의 무덤에 잠들어 있는 윤덕이의 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검계가 사랑하던 여인은 검계의 주군인 좌의정 김형도의 숙적, 영의정 박이현의 여식이었답니다. 좌의정 김형도와 영의정 박이현은 서로 조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숱한 다툼이 있었는데 좌의정 김형도는 방심하고 있다간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대한 음모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이참에 주상도 바꾸고 숙적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야겠어. 좌의정 김형도는 주상을 죽이고 이를 영의정 박이현에게 뒤집어 씌워 영의정 박이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한꺼번에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좌의정 김형도에게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사람은 오직 그림자 검계뿐이었답니다. 검계는 좌의정 김형도의 그림자 충복이었는데 김형도의 지시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목숨 걸고 했답니다. 그렇게 좌의정의 지시로 검계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이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답니다. 이윽고 좌의정이 계획을 실행할 날이 되자 이미 포섭한 주상의 김이상궁이 독이 묻은 수저를 바꿔치기에 주상을 독살했습니다. 주상이 독살되자 검계는 복면한 부하들을 이끌고
영의정 박이현의 집으로 쳐들어가 영의정의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영의정의 목을 베었답니다. 영의정의 가족까지 모두 죽이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병풍 뒤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검계는 병풍을 제끼고 검을 높이 들었는데 커다랗고 동그란 두 눈에 눈물이 맺힌 한 처녀와 두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아름답고 동그란 눈동자는 사슴의 우수에 찬 눈처럼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검계는 자신도 모르게 검을 든 손을 내리고 처녀가 부하들에게 발견될세라 처녀를 검은 천으로 감싸 부하들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처녀를 들쳐업고 영의정의 집을 빠져나온 검계는 자신만 아는 비밀 처소에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니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시구려. 밖은 위험하니 절대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명순이라는 아이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검계는 영의정의 셋째 딸 박현지에게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좌의정의 계획대로 주상과 숙적 영의정이 죽자 조정은 좌의정 김형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조정을 장악한 김형도는 마음대로 불일 꼭두각시 주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영의 정편에 섰던 대신들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숙청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정적이 모두 사라진 조정은 좌의정 김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한편 검계는 제거할 대상을 모두 죽여 더 이상 죽일 대상이 없자 자신의 비밀 처소로 영의정 딸을 찾아갔습니다. 영의정 셋째 딸 박현지는 그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그대 또한 죽을 것이요. 그러니 뭐라도 좀 드시오. 검계의 말에도 현지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죠. 검계는 처녀를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검계는 현지 처녀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들판의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하여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현지 처녀와 몸종 명순이를 데리고 산과 개울을 지나 검계의 비밀 거처인 들판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의 작은 오두막에 짐을 풀고 난 검계는 몸종 명순이에게 현지 처녀를 잘 보살피라 말했습니다. 명순이 내가 현지 아씨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몸종에게 당부한 검계는 다시 한양 좌상에게 돌아갔습니다. 검계가 한양으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현지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앞에는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죠. 새 둥지에는 작은 새끼들이 있었는데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미 새가 먹이를 찾아 날아갔는데 잠시 후 커다란 검은 매가 날아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현지는 몸을 일으켜 검은 매를 쫓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겨우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도 매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새끼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현지는 새끼들이 걱정되었죠. 새끼들이 아직 어려 날지도 못하니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어야 하는데 어미 새가 없을 때 매나 독수리같이 큰 새들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현지는 새끼새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새끼 새들을 지키고 있었죠. 어미 새가 돌아와 있을 때는 들판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곤 했는데 들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한 현지를 먼발치서 검계가 보고 있었는데 현지의 그런 모습에 검계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한양의 좌상에게 갔다가 당분간 쉬고 있으라는 좌상의 말에 그날 바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돌아오던 중에 현지 처녀가 일어나 검은 매를 쫓으려 하자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죽기를 작정했던 현지 처녀가 새끼 새들을 구하려 하는 모습에 살아갈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현지 처녀는 서서히 기력을 찾아갔고 어미 새가 돌아와 있을 때는 들판을 거닐며 예쁜 꽃들을 감상하였답니다. 그러한 현지 처녀를 숨어서 지켜보던 검개는 현지 처녀에게 점점 빠져들어 결국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아름답고 영혼이 순수한 여인을 보면서 검개의 가슴은 뛰었고 온통 현지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죽인 영상의 딸이다 보니 검개는 현지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검개는 몇 달이 지나도록 먼발치서 현지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현지는 어느 날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눈이 동그란 새끼 사슴 한 마리가 현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눈이 동그랗고 무척 컸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새끼 사슴은 현지를 경계하지 않고 다가와 얼굴을 현지에게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지 처녀와 새끼 사슴은 무척 가까워졌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장난치며 뛰고 놀기 시작했죠. 한참을 둘이 정신없이 뛰고 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새끼 사슴이 잽싸게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늑대가 나타나 새끼 사슴을 쫓다가 놓치자 이번에는 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개가 나타나 늑대를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갖고 있지 않던 검개는 맨손으로 늑대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늑대에게 온몸을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갔답니다. 현지 낭자 어서 도망치시오. 검개는 늑대에게 물리면서도 늑대를 꼭 붙들고 현지 처녀를 향해 도망치라 외쳤습니다. 현지는 너무 놀라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검개가 늑대에 물려 다 죽어가는 걸 현지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검개는 피를 많이 흘려 다 죽어가면서도 늑대를 놓지 않았죠. 늑대를 붙들고 있던 한쪽 손이 떨어지면서 부러진 작은 나뭇가지가 검개의 손에 잡혔는데 검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늑대의 눈에 정통으로 나뭇가지를 찔렀답니다. 한쪽 눈을 잃은 늑대는 괴성을 지르며 물었던 검개를 놓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은 검개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죠. 이보셔요. 정신 차리셔요. 이보셔요. 아무리 흔들어 불러봐도 검개의 의식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몸종 명순이와 현지는 힘겹게 들것을 끌고 검개를 집으로 옮겨 치료를 시작하였죠.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에 약초를 빻아 붙여 지혈을 하고 깨끗한 천을 찢어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렇게 현지 처녀와 몸종은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하다 보니 며칠이 지나 검개의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신 좀 드시는지요? 현지 낭자는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소. 현지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 맨몸으로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우는 걸 모두 지켜보았기에 검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인 철천지원수지만 자신을 구하느라 늑대에게 온몸이 찢기면서도 늑대를 놓지 않는 것을 모두 목격한 현지는 검개에 대한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나자 검개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검개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현지는 검개를 부축해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현지도 검계에 대해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죠. 그 사이 검계는 현지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답니다. 한편 좌상은 그림자 검계가 한참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자 부하들을 시켜 검계를 찾게 하였습니다. 좌상의 부하들이 검계를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약방에서 약재를 사가는 검계의 몸종을 발견하고 미행하였답니다. 검계의 거처를 확인한 부하들은 숨어서 염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검계와 현지가 들판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이를 보게 된 좌상의 부하들은 좌상에게 본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검계가 영상의 여식과 같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미 죽었어야 할 여식이 살아있다면 훗날 화근이 될 게 뻔하다. 가서 검계와 영상의 여식을 잡아오너라. 그리하여 영상의 부하들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검계와 현지를 잡아갔습니다. 검계와 현지를 문초 의자에 꽁꽁 묶어놓은 좌상은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찌 역모를 일으킨 영상의 여식을 살려주었느냐? 검계는 좌상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좌상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자 좌상은 검계가 딴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려두면 훗날 화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상은 다시 고개를 돌려 영상의 여식을 바라보았는데 천하에 둘도 없는 절색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죽이기엔 너무 아까웠죠. 여봐라, 전연을 깨끗이 단장시켜 오늘 밤 내 처소로 데려오거라. 그 말을 들은 검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좌상, 이 여인만큼은 아니되옵니다. 무엇이라 내깎게 무엇인데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냐? 좌상, 이 한 목숨 바쳐 그동안 영감을 모셔왔습니다. 그런 이놈의 처음이자 마지막 간청이오니 이 처자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어허, 그러니까 내 놈이 인연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내 놈이 역적의 딸년을 사모한다는 것이냐? 인연은 죽어 마땅하다. 좌상 영감, 만에 하나 이 처자의 몸에 손이라도 대신다면 아무리 좌상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야,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이따 밤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전연의 옷을 모두 벗기거라. 내 놈이 지금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놈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그렇게 좌상은 현지 처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검계가 보는 앞에서 취하려 하였죠. 그 모습을 본 검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계는 묶인 밧줄을 풀려 했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 단단히 묶인 밧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좌상은 벌거벗긴 현지를 검계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검계는 의자에 묶인 채로 바로 옆에 있는 병사의 검을 입으로 빼앗아 물고 좌상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좌상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검을 들고 검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에 검을 문 검계는 좌상의 부하들을 하나씩 모두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사족이 모두 묶였지만 타고난 검계의 입에 문 검은 무척 빨랐습니다. 십수명의 병사들을 모두 해치우고 좌상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화살이 날아와 검계의 목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화살에 관통된 검계의 입은 힘이 풀리면서 검이 떨어지고 말았죠. 쓰러진 검계는 벌거벗겨진 현지를 보면서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검계의 눈에서 현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검계는 끝내 숨이 멎었답니다. 그렇게 원통하게 죽게 된 검계는 죽어서도 저승에 갈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며 한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천을 떠돌며 원통한 한을 품게 된 검계는 개기월식이 있는 밤 청년이 자신이 묻힌 무덤에 잠들어 있자 청년의 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달빛조차도 없는 월식이 있는 밤뿐이었죠. 그렇게 바보 청년 윤덕의 몸에 들어간 검계는 비로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윤덕의 몸에 들어간 검계는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검계 윤덕은 좌상의 집을 감시하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좌상의 집 주변은 수많은 병사가 지키고 있었고 2중 3중 경계를 서고 있었죠. 하지만 현지 처녀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현지 처녀는 무사히 살아있을까? 검계는 현지 처녀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자 윤덕의 몸을 한 검계는 바람같이 담장을 넘어 좌상의 거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좌상의 처소를 지키던 무사들을 번개같이 하나둘 베기 시작했죠. 칼이 부딪히고 소란이 커지자 좌상의 집을 지키던 병사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의 무사들이 에워싸도 검계의 귀신 같은 검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무사들을 처치했지만 검계가 들어가 있는 윤덕의 몸 또한 수없이 베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무사까지 베고 좌상의 거처로 들어가니 좌상이 속옷만 걸친 채 검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러는 것이냐? 나는 내 놈이 죽인 검계다. 뭐시? 내 놈이 검계라니 그걸 내 어찌 믿으란 것이냐? 내 놈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다. 영상대감의 여식, 현지 낭자를 어찌하였느냐? 매야, 내 놈이 영상의 여식을 어찌 안단 말이냐? 좌상이 쉽게 말하지 않자 검계는 검을 들고 있는 좌상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좌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이번에는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현지 처녀를 어찌하였느냐? 겁을 잔뜩 먹은 좌상은 바로 말을 했습니다. 수청을 끝까지 거부하길래 창고에 가두었. 좌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계의 검은 바람처럼 좌상의 목을 스쳐갔고 좌상의 머리는 대굴대굴 굴러 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검계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쓰러져 있는 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는지 피골이 상접해 뼈만 남아있고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검계는 현지 처녀를 들쳐업고 한양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 아무도 모르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검계는 현지 처녀를 극진히 간호했고 며칠이 지나자 현지 처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딘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신지요? 여긴 아무도 모르는 암자이니 맘 편히 쉬시구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모두 말씀드리리다. 부처님 모신 암자라 조금은 안심이 된 현지는 청년이 챙겨주는 죽과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지의 건강이 회복되자 윤덕의 몸을 한 검계는 현지에게 말했습니다. 현지 낭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제가 현지 낭자를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둘이 좌상에게 잡혀온 그날 현지 낭자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한이 맺혀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지금 이 윤덕이라는 청년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상을 죽여 복수를 하고 이렇게 현지 낭자와 함께 있게 된 것이요. 좌상이 죽었다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당신이 검계라는 말은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현지 낭자가 제게 준 말린 꽃잎이요. 이 꽃잎을 제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아, 정말 검계님이 맞군요. 검계가 빙의가 되어 돌아온 걸 믿게 된 현지는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꾹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비록 윤덕의 몸을 빌어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지요. 부모를 잃었고 또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자
현지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었답니다. 그리하여 좌상의 수청도 거부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다 빙의가 되어 돌아온 검계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거쳐 산자와 죽은 자로 다시 만났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낭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 이제 나는 저승으로 떠나야만 하오. 그러니 부디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어찌 살라 하시는지요?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면서 저승사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이별을 하였습니다. 검계는 저승사자와 저승으로 떠났고 홀로 남은 현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깨어난 현지는 윤덕 청년이 옆을 지키고 있자 혹시나 검계가 아닐까 하고 불러봤습니다. 검계님이세요? 아, 정신이 좀 드시오? 검계님, 검계님이신가요? 아, 저는 윤덕이라 합니다. 현지는 혹시나 검계가 아닐까 하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검계가 아니었답니다. 현지는 사랑하는 검계의 영혼까지도 떠나 이 세상의 검계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검계는 윤덕에게 빙의가 되어 복수를 마치고 떠나기 전 많은 재물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비록 검계는 떠났지만 윤덕에게는 검계의 기억들이 남아있어 윤덕 또한 현지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윤덕이는 현지를 지키고 보살피며 평생을 현지 곁에서 살아갔습니다. 검계와 현지는 죽음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했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부잣집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물려준 많은 논과 밭을 여러 명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처와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 머슴 하나가 몸이 아파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새로운 머슴을 하나 들이려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명씩 면접을 보았는데 하루는 젊고 훤칠한 총각 복찬이가 찾아왔습니다. 복찬이는 죽은 남편을 많이 닮았는데 과부는 죽은 남편이 환생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 명의 머슴을 보고 난 후 마님은 복찬이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찬이를 새로운 머슴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복찬이는 마님의 새 식구가 되었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머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답니다. 하루는 마님이 복찬이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복찬이를 불렀습니다. 예, 복찬아. 내가 콩 한 마를 줄 테니 너는 콩 한 마를 가지고 가서 내 능력껏 불려보거라. 마님, 어찌 저 같은 하찮은 머슴에게 그렇게나 중한 일을 맡기시는지요? 내가 너의 능력이 하도 궁금하여 그러는 것이니 너는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해보거라. 그렇다면 마님의 본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복찬이는 마님에게서 콩 한 마를 받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콩 한 마를 지고 장터에 도착한 복찬이는 이걸 어떻게 불려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곡물을 파는 곳을 찾아다니며 콩 한 마를 팔아보려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 봐도 팔 수가 없자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엽전을 가지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더 이상 엽전이 없자 복찬이는 주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 주모, 내가 엽전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콩을 사주지 않겠소? 아, 그래요? 어디 콩 좀 봅시다요. 그렇지 않아도 두부 만들 콩이 없어. 콩을 사러 가려 했는데. 그렇게 주모는 복찬이의 콩을 보고 나서 흡족해하며 열량에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뜻밖의 소리에 복찬이는 얼른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모에게 콩 한 마를 팔은 복찬이는 주모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무 늦어 묵을 곳이 없는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소?